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한치의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간기업연구소와 법인에서 발표된 주요 기업제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에서 받은 정부 제재가 2,600여 건에 달하고 부과된 과태료, 벌금, 과징금 등 제재 금액은 2조 2천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제재를 많이 내린 기관은 금융당국이고요. 유형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부과금액의 3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기업별로 금액을 보면 호텔 롯데, 아시아나항공,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기업은행이 상위였고요. 제재 건수로는 LG화학, 한화, 하나은행, 현대중공업이 상위권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제재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대기업들의 시간입니다. 대우각성하여서 국가경제와 민생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좀 미래 교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는 꿈의 실현의 대표 백기략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백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꿈의 실현이라는 회사 이름이 꿈의 실현이에요. 네. 꿈의 실현 어떤 회사입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교육 컨설팅 회사고요. 주로 이제 뭐 사람들의 어떤 직업이나 네. 창업을 다 꿈이라는 단어랑 굉장히 많이 밀접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도 같이 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꿈과 관련된 직업, 꿈과 관련된 창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하, 꿈과 관련 직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해주고 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백 대표님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개인 소개 좀 한번 잠깐 해주시면. 뭐 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책도 한 열 몇 권 정도 썼는데 요즘은 뭐 바빠서 원고 쓰느라 그 강의하고 촬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뭐 전국에는 많은 청소년들 또 교육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비대면이 생기면서 활동 무대가 좀 더 넓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활동 분야가 더 넓어지셨다. 네. 이런 말씀인데 제가 좀 그 미래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꿈을 실현한다. 사람이 사실 꿈이란 게 좀 약간 막연할 수도 있고 뭐 약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미래 교육, 꿈을 이루기 위한 미래 교육, 교육 전방 좀 한번 해볼까요? 좀 어떻습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어떤 교육이 만들어질 거고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배우는 내용 다 바뀔 것 같고요. 배우는 양, 종류, 뭐 모든 면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더 많은 양의, 더 많은 종류의 교육을 더 빨리 배워야 되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각종 도구, 첨단 기술들이 이제 가미된 그런 교육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아하, 잠깐. 교육이 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지금 갑자기 뭐 대본 없는 내용인데 이런 거 제가 잘 여쭤보니까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이 정석이란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배우는 게 좀 달라진다고 하셨으니까 수학 정석. 이거 완전히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수학 정석. 근데 종합 영어. 종합 영어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한테 성문 종합 영어 알아? 그러면 모르더라고요. 근데 수학 정석은 아직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배우는 내용이 어떤 게 좀 달라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수학만 하더라도 저도 뭐 이과를 나왔고 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수학을 좀 했었는데 요즘 다시 수학을 다시 공부해요. 인공지능 공부하고 빅데이터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을 다시 공부하는데 예전에 배웠던 수학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접근법. 내용은 똑같은데 배우는 방식이라든가 접근 방식이 달라져서 완전히 새로운 수학처럼 느껴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좀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계산기가 없었을 때는 학교에서 뭐 주산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계산기 나오니까 주산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뭐 계산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도구가 바뀌어버리고 그다음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고 이러면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수학도 AI, 빅데이터 이거 하려면 파이썬 이런 거 이제 R 프로그램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럼요. 바뀐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하면 같은데. 뭐 우리가 당장 엑셀만 해도 얼마나 계산이 쉬워집니까? 거기에 그렇죠. 파이썬과 R이 더해지면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맞아요. 엑셀은 저도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얘기하거든요. 이 엑셀의 기능을 잘 활용하면 뭐 웬만한 그것은 다 해결된다. 장표 다 해결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군요.
도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첨단 기술과 도구가 있는데 뭐 사실 우리가 도구가 뭐 컴퓨터나 지금 스마트폰이 있지만 정말 좋은 도구거든요. 근데 교육에 안 쓰죠. 사실 학교에서 안 쓰죠.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어디야 저 중학교를 한번 갔더니 고등학교 강의를 한번 갔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저걸 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죠? 그 저 태블릿 PC를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또 그 뉴스를 보면 뭐 경기도인가 어디서는 뭐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 전부 태블릿 PC 한 대씩 나눠준다. 뭐 이런 거 있어서 그런 게 도구가 되나요? 근데 사실 애들이 그거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시대를 좀 겪었잖아요. 그때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학교에서 동시에 한 30명, 40명이 동시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아마 영상이 안 나올 겁니다. 네트워크의 문제 때문에 태블릿의 문제도 있지만 태블릿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에서 유튜브 틀어주지 않겠죠. 선생님이나 유튜브 안 틀어요. 선생님이 안 틀어줘. 이제 교육부에서 만든 다양한 콘텐츠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그 매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수업의 질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막상 태블릿 제공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으로는 좀 미래 교육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신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전부 태블릿 돼 있고 학교에 뭐 전부 그 인터넷도 잘 깔려 있고 그 뭐죠?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그런 모니터나 거기도 다 잘 돼 있더라고요. 또 제가 어떤 중학교에 작년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중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제가 퀴즈 내면 이렇게 상품권을 도서 상품권, 문화 상품권 준다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애들 그거 줘봤자 게임뿐이 안 하니까 차라리 간식을 사다 주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가보신 학교들이 그래도 첨단 학교 같습니다.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걸 같다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자 미래 교육이면 교육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학생이 되어야죠. 학생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뭐 대학생은 좀 빼고요. 뭐 청소년 같으면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학교 보내는 것부터 뭐 과목 선정, 심지어 학원을 보낼지 말지도 부모님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은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모님 교육이죠. 부모님의 그 고난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교육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가 청소년 교육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요. 아마 미래 교육의 가장 큰 핵심 키, 그다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아마 부모님의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히려 아이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잘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비대면이 되면서 적응을 못할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적응을 못한 건 선생님들이 더 많으셨고요. 학생들은 오히려 환경만 갖춰지면 더 빨리 받아들였죠. 오히려 이제 뭐 컴퓨터가 주어지고 인터넷이 되니까 공부하지 않고 딴 걸 해서 문제였지 이런 환경, 디지털 환경이나 뭐 인터넷 환경은 오히려 지금 저희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뭐 저도 제가 태블릿이나 노트북 사용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첫째가 만 2살 때인가 제가 한글도 모를 때인데 제 태블릿을 풀어가지고 앱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네. 기본적으로 이게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 감각이 저희랑 다른 거죠. 저희는 종이로 시작한 세대고 그쵸. 얘네들은 처음부터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 MZ 세대를 이해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성세대들은 이미 그런 거 없던 시대에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MZ 세대 청년들은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이미 다 태어났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있고 다 모든 게 다 핸드폰도 있고 좀 식당에만 가도 다들 애기들 앉혀놓고 3살 좀 된 애기들한테 그거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런 시대에 사는 그 청년들이기 때문에 뭔가 다를 거라고 뭐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잠깐 자녀분들이 몇 살입니까? 이제 올해 고1, 중2 이렇게. 고1, 중2. 그러면 자녀분들 잠깐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눠볼 때 청소년들 그 교육하는 것 때문에 주말에 바쁘시다고 그랬는데 그거 교육 좀 소개 한번 해보세요. 좀 상당히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저희 애들을 이제 저희도 뭐 학교에 보내고 학원도 가끔 뭐 다니고 했는데 이 상태로는 아이들 미래가 좀 불안하다 싶어서 이제 제가 좀 나서야겠다. 또 안에 강력한 권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퓨처스쿨이라고 붙여가지고 제가 그 하고 있는 많은 지식이나 경험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공부를 시켜주려고 제가 아예 그냥 저희 애들도 각자 방에 들어가서 다 줌으로 비대면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저는 저 방에서 수업을 하고 근데 둘만 놓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있는 친구들 몇 명 불러서 시작을 했던 게 벌써 4, 5년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뭐 리더십도 시작해서
과학기술, 그다음에 우주 이런 얘기들을 좀 학교에서 다루는 것보다 좀 더 깊게 넓게 다루게 이제 하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비대면으로 같은 방에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전부 다 태블릿이나 노트북 활용하게 해서 뭐 필기도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다 타이핑하거나 손으로 이제 디지털로 그리게끔만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아하하. 야,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재밌는 교육이네요. 재밌습니다. 그 가정학습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 학교 안 가고 해서 하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있어요. 다만 공교육이 모든 걸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은 기본을 그렇죠. 가르치면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 학원을 보낼 때는 부족한 것들을 보내거나 더 하고 싶은 거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에서 학원이 좀 오히려 종류가 너무 협소하다. 뭐 좀 뭘 하고 싶어도 주변에 학원이 없는 게 오히려 더 많고요. 입시 교육만 많죠. 그래서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엄마 아빠들이 좀 나서서 가르쳐 준다면 아이들이 좀 더 넓은 세상을 살지 않을까? 또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아, 그러시니까 이제 처음 시작은 자녀분들한테 야, 우리도 좀 이렇게 그 좀 스마트하게 교육을 좀 해보자. 그래서 네. 각자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켜든지 태블릿을 켜놓고 아빠가 여기서 얘기하는 소리 들어라. 네네. 강의를 들어라 했는데 자녀분들만 데리고 가기가 좀 심심하니까 그럼 야, 교회 가면 맞아요. 친구들 있으니까 친구들도 네네.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주말이면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학교는 학교 다니는 거고 네. 주말만 되면 이제 저녁에 한두 시간씩 앉아서 맞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아빠의 강의를 듣는다. 네. 그럼 주말 본인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저녁에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그래서 제가 좀 편한 시간을 잡았어요. 제가 일과 끝나고 집에 와서 뭐 7시, 뭐 7시 반쯤에 한두 시간만 좀 쓰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청년이나 성인 교육에 비해서 부담도 확실히 적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편하죠. 이제 좀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디 주말에 놀러 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게 좀 아쉽죠. 아하. 네, 여행지에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주말에 야외에 가서 여행지에 가갖고 네네. 수업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건 또 내가 자식들 입장에서도 싫을 것 같아. 놀러 왔는데 아빠 수업한대.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특이하네요. 근데 그걸 한 5년 정도 지금 네.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같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의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 친구분들한테는 혹시 이 돈은 받습니까? 저희는 다 받습니다. 아, 받습니까? 네, 그래야지 책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도구도 나눠주고 왜냐면 뭐 이게 제가 다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회비도 다 받고요. 또 그래야 또 열심히 듣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훈련이죠. 저도 이제 필요한 책들을 보내주고 필요한 도구를 사게 해야 되는데 사서 와요 하면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회비를 받아서 제가 사서 그냥 다 보내줍니다. 택배로. 아하. 그러니까 이제 회비랑 이런 걸 다 받고 네. 도구를 이제 책도 사서 보내주고 뭐 필요한 거 좀 해주고 그래야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구매를 하고요. 네. 공짜 교육이 아니라 이게 아닙니다. 돈 네. 받고 하는 교육이니까 너희들도 잘 졸지 말고 똑바로 들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대표께서도 지금 교육 시킬 때 좀 돈 받고 하는 건 좀 신경도 그럼요. 쓰이시고. 저도 이제 외부에 있는 좀 전문가분들 모실 때 다 강사료 지급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교육의 목표가 지금 생각나요? 교육의 목표가 뭐 개인 중심적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입장, 뭐 이걸 다 통합한 입장도 있고 학부모의 입장도 있고 뭐 자녀의 입장이 있는데 각각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특히 미래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각각의 입장에서 좀 얘기 좀 해봐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교육의 좀 문제가 저는 그 너무 협소한 어떤 과거의 개념에서 더하기만 해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노는 물이 바뀌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리만 계속 넓혀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좀 못 벗어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의 교육은 뭐 예를 들면 대학에 보내면 다 끝났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직업만 이제 우리나라에 뭐 이미 2만 개 가까운 직업이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 직업으로 볼 때 대학은 아마 10%도 커버를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학을 나왔을 때 사회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직업적 사회 구성원이니까요. 결국은 교육은 우리가 핵심으로 따지면 독립시키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그렇죠. 그래서 사회의 어떤 일원이 되게끔 만드는 거니까 부모님도 교육기관도 이 직업에 대한 관점을 좀 분명히 해야만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이 교육의 문제점들이 좀 사라지고 또 윤택하게 돌아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교육에 대한 미래의 그 목표 모습 이런 것들이 직업과 관련된 일 맞춰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나눴던 말씀이긴 하지만
요즘에 의대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네. 의대 집중반 뭐 해서 학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의대를 다 의대 전국의 의대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서울대 공대다 뭐 이런 학교 서열도 뭐 이렇게 네. 학과 서열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첫째로는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남들이 다 몰릴 때가 제일 위험한 끝물이잖아요. 다 몰릴 때가 끝물이다. 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나치다,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사라는 어떤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이 잘못됐다. 예를 들면 저는 그 수학을 잘해야만 의사가 된다는 얘기를 절대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학과 의학은 달라요. 저는 오히려 의학은 생물학이나 오히려 이게 여기가 인문학 같은 게 더 그렇죠.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 의학에서 수학이 필요한 분야는 못 찾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수학이 필요한 분야는 뭐 오히려 공학이나 이런 분야고. 그리고 정말 수학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죠. 왜 의사분들만 수학을 배워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학을 배워야죠. 수학은 경제학에서 제일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초점이 그러니까 유행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을 돌아보면 뭐 5에서 7년마다 그 학과 열풍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졸업할 때 웃어야지 입학할 때 웃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의대가 10년쯤 걸리죠. 제대로 하려면. 의대 6년. 네, 6년에 기본 뭐 6년에 또 나와서 뭐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는 1년에서 4년을 수련 의사를 네, 더 해야지 맞아요. 전문의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한 10년 걸리는데 10년. 그러면 강산이 변한다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입학이 나쁜 건 아닌데 정말 10년 뒤에 그를 보면서 들어가시는 거라면 저는 뭐 그건 당연히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분들은 그냥 지금의 그냥 열풍에 휩쓸려서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보죠. 굉장히.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이 공대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직업 교육에 대한 쏠림, 특히 그런 게 언제부터 변했나 생각해 보면 97년도 12월 3일 IMF 외환위기가 시작될 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이 그만두게 퇴출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직장의 안정성이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 직업으로 많이 가게 되고 가게 되다 보니까 무슨 뭐 그 의대 뭐 아니면 전문 직업 많이 찾았었는데 사실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도 한풀 꺾였고 뭐 그런 직업들도 한풀 꺾였는데 아직 의대는 살아있단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가 너무 많아서 편의점보다 치과가 많다는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일시적인 유행으로 보는 거죠? 저는 일시적 유행으로 봅니다. 그럼 어느 정도나 갈까요? 그래도 뭐 아마 5년쯤 지나면 상당한 타격을 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이미 통계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는 이제 약사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약사가 줄기 시작했다. 네, 왜냐면 약을 거기서는 이제 편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도 사니까 약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급격히 줄고 있는데 지금 의대 열풍에 눌려서 안 보이는 거 지금 약사에 대한 지망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사도 많이 지망하고 수의과도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굳이 간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정형외과나 손기술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분야라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면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 병에 대해서 파악하는 뭐 데이터로 갈 수 있는 분야는 뭐 이미 저는 한 5년 정도면 의사분들을 대체할 만큼의 기술은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기야 요즘에 보니까 그 AI 기술로 해서 진단하는 게 그 오히려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뭐 이런 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AI를 다들 이제 조금만 이해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AI가 학습을 할 때 전문 의사들이 분류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따져보면 그때 그 데이터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은 AI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는 전문가가 돼 있는 거죠. 적어도 이제 새로운 뭐 의학을 연구하지 않는 한은 언젠가 AI는 그 분야를 사람처럼 해낼 거기 때문에 빨리 피하시거나 아니면 AI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IBM에서 개발했다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왓슨, 의학 그 왓슨, 그 왓슨이 딱 이렇게 해봤더니 의사들보다 엑스레이 판독하는 그 정확도가 더 높더라. 왜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로 하는 보기 거라서. 때문에. 야, 그러면 좀 지금 의대 가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막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늘리면 또 이제 나중에 한 5년, 10년쯤, 한 20년쯤 지나고 나면 또 의사 너무 많아서 이제 굶어 죽는 의사가 나오겠다. 그럼요. 우리 변호사 열풍이 불렀던 시기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근데 그 막 뽑고 막 변호사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가요 지금? 네, 변호사들? 지금 더 변호사 늘리지 말라고 변협에서 오히려 이제 정원 축소하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아하. 아마 이제 의대 분야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직업 얘기했는데 직업 교육 잘 안 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천박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천박하다 예전부터 직업이라고 좀 얘기하면.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특히 유난히 교육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렇죠. 공부하는 거 굉장히 숭상하고 예. 그다음에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 숭상하고 가르치는 사람 숭상하고.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면 선생이라는 직업으로 딱 바꾸는 순간부터는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 뭐뭐 하는 일은 굉장히 높이 사는데 그 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돈을 버는 사는 그 이 행위를 약간 경시하는 문화가 굉장히 깔려 있어요. 그렇다고 또 돈을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과거의 인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뭐랄까 모순되어서 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기관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가르치시는 분들이 직업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세요. 아하. 그러니까 이 컨텐츠에 대한 얘기는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의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가 의학적인 지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인격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중요하죠.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남의 얘기가 돼버려요. 나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가르치죠? 집에서 할 수가 없는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의사가 아니라면 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그 한계점들, 과거의 어떤 그런 전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직업에 대한 얘기가 좀 늦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백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는 해야 될 직업에 대한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기관이나 학부모님이나 소위 말해서 좀 배웠다는 분들은 천박하게 무슨 직업이야, 직업 훈련 기간 뭐 이렇게 좀 이게 낮게 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 교육이라는 게 꼭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인성 교육도 해야 되고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소양도 싹 해줘야 되고 뭐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시면 자기 병원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창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국은 따져보면 창업 얘기고 직업 얘기인데 의사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만 숭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얘기들을 덜 하시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지금 백기락 꿈의 실현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